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요. 바로 지금 2025년 9월 말의 글로벌 경제, 그리고 또 한국 시장 상황입니다. 자료들을 좀 보니까요. 이게 참 한쪽에서는 뭐 금리 인하 같은 좀 긍정적인 소식도 들리고요.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경기 둔화 이거 심상치 않다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어서 정말 좀 안개 속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엇갈리는 신호들 속에서 핵심을 좀 짚어보는 겁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 그리고 또 일본은행의 그 묘묘한 움직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막 요동치는 유가랑 환율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 또 투자 환경에 대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고리들을 좀 찾아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뭐 정보 나열이 아니고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뭘 봐야 하나 여기에 대한 답을 좀 같이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장 먼저 아무래도 눈에 띄는 건 역시 미국 연준의 결정이죠. 이번 주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어요. 그래서 4.00에서 4.25%가 됐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막상 발표되니까 여러 해석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걸 단순히 경기 부양 신호다 이렇게만 보기엔 좀 이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맞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금리 인하는 뭐 당연히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긴 한데, 근데 왜 하필 지금이냐? 왜 지금 인하 카드를 꺼냈을까? 그 배경을 좀 봐야 하거든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한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연준이 고용시장에 그 미묘한 둔화 조짐 있잖아요. 이걸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속도가 좀 빠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반영된 결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와, 그럼 단순히 금리 인하는 호재 이런 공식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게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인하 그 자체가 아니라 인하의 속도 그리고 배경 이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뭐 경기 연착륙 이걸 위한 점진적인 인하라면 뭐 채권이라든지 기술주 같은 성장 자산에는 긍정적이겠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급냉 우려 때문에 서둘러서 인하하는 그런 그림이다. 그러면 오히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이 속도에 담긴 연준의 시그널을 읽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초기 국면에서는 자료들에서도 제안하듯이 우선은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좀 높이는 차원에서 채권 ETF나 우량회사채 비중 이런 걸 늘리는 전략을 좀 고려해 볼 만합니다. 연준의 그 속도 조절 이게 관건이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랑은 또 다르게 좀 묘묘한 움직임을 보인 곳이 있잖아요. 바로 일본은행인데요. 네, 일본이요. 금리는 동결했는데 뭐 ETF나 리츠 같은 자산 매입 규모는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시장에서는 이걸 매파적 동결이라고 부르던데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표현이 아주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금리를 올린 건 아니지만 결국 시장의 돈 푸는 속도를 늦추겠다. 이거니까요. 사실상 긴축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이런 신호를 준 셈이죠. 특히 좀 흥미로운 점은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일본 현지 분석과 코멘트를 보니까 이게 단순히 뭐 기술적인 조정, 이게 아니고 엔화 약세를 좀 방어하고 또 향후의 금리 정상화 가능성, 이걸 열어두려는 다목적 포석이다. 뭐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아, 엔화 약세 방어랑 금리 정상화 가능성. 이게 근데 우리한테는 왜 중요할까요? 그게요. 엔화랑 원화가 종종 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면 원화 역시 좀 강세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는 업종별로 희비가 좀 엇갈리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원화가 강해지면 수입 물가가 싸지니까 뭐 내수 기업이나 항공, 여행 이런 업종에는 유리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수출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 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쵸,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엔화 움직임하고 일본은행의 다음 행보, 이걸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관련해서는 아마 내수주하고 수출주의 상대적인 매력도 변화, 이걸 좀 염두에 둔 전략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 미국이랑 일본 통화 정책 방향이 이렇게 좀 엇갈리니까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군요. 이런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는 실물 경제, 특히 원자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최근 유가 움직임도 좀 심상치 않은 것 같던데요. 네, 그렇죠. 브렌트유가 배럴당 60달러대 후반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유가 하락 자체보다 그 원인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름값 싸졌다 하고 좋아할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만약에 유가 하락이 글로벌 경기 둔화 때문에, 즉 경기가 나빠서 기름을 덜 쓴다, 이런 수요 감소 때문에 그런 거라면 이건 우리 경제 전반, 특히 경기 민감 업종에는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원유 공급이 늘어서 예를 들어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좀 완화해서 가격이 내린 거라면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아, 수요 문제냐, 공급 문제냐, 이걸 따져봐야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공급 증가로 인한 유가 하락은 원유를 주요 비용으로 쓰는 항공, 해운, 화학 같은 업종에는 원가 부담을 덜어주니까 호재가 될 수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게 좀 복잡해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종합해보면요. 오펙 플러스의 감산 완화 같은 공급층 요인도 있는데 동시에 특히 중국 쪽 경제지표 부진하잖아요. 거기서 오는 수요도나 우려, 이게 지금 같이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별로 영향을 더 꼼꼼히 따져봐야겠네요. 유가가 내린다고 다 좋은 게 아니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유가가 내린다고 무조건 수혜를 보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수요 둔화가 동반된 하락 국면에서는 오히려 정제 마진이 축소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은 유가 하락의 배경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각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 또 비용 구조, 이런 걸 고려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항공주는 유류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경기 둔화로 여행 수요 자체가 줄어든다면 그 효과가 또 상쇄될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우리 내부로 좀 돌려볼까요? 한국은행은 지난 8월에 기준금리를 2.55%로 동결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내리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아직 움직임이 없어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한국은행은 지금 정말 여러 가지 목표 사이에서 아주 신중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도 잡아야 하고 또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원달러 환율도 방어해야 하고 동시에 또 신경 써야 하는 게 국내 경기 둔화 조짐이잖아요. 고려할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네요. 네, 보내주신 한행 관련 분석 자료에서도 섣부른 완화 전환보다는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나 국내 경제 지표를 확인하면서 좀 신중하게 대응할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더라고요. 그러면 당분간은 금리 동결 기조가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결국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섰고 또 국내 성장 둔화 신호가 좀 더 뚜렷해진다면 결국에는 한국은행도 점진적으로 완화적인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시점의 문제겠죠. 네, 다만 그 시점과 속도가 중요할 겁니다. 이런 한은의 신중한 태도는 우선 채권 시장에 먼저 영향을 줄 거예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채권 가격이 좀 움직일 수 있겠죠. 반면에 주식 시장은 실제 기업들의 이익 개선,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회복되는 걸 좀 확인하고 나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당분간은 좀 더 방어적인 자세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만으로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배당주, 가치주처럼 변동성이 좀 낮고 안정적인 종목들로 포트폴리오의 방어력을 좀 높이는 전략, 이게 유효해 보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금융주나 배당주 같은 방어적 성격의 종목 비중을 좀 유지하다가 성장주는 실적 개선 신호가 명확해질 때 그때 비중을 늘리는 접근을 제안하는 내용이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환율 문제도 정말 빼놓을 수가 없죠.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90원 근처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엔화 강세 가능성이랑 맞물려서 원화 방향성도 참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이 변동성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환율은 정말 양면성이 뚜렷하죠. 원화가 강세, 즉 달러가 약세로 가면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기 쉽고 수입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네, 좋죠. 하지만 수출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고 또 환차손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화가 다시 약세, 즉 달러 강세로 가면 수출 기업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비용 부담이 커지고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도 생기고요. 정말 어느 쪽으로 가던 장단점이 너무 뚜렷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방향성을 딱 예측하려고 하기보다는 변동성 자체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해외 자선이 있다면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을 당연히 받게 되겠죠.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환율 구간별 대응 전략 수립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특정 수준, 1350원 이하로 내려간다. 그러면 달러 자산, 달러 MMF 같은 것들 비중을 늘리고 반대로 특정 수준, 예를 들어 1400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환해지 ETF 같은 걸 활용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식으로요. 이런 원칙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런 기준이 있으면 확실히 좀 덜 흔들리겠네요. 네, 그렇죠. 이런 원칙이 있으면 시장 변동성에 막 휩쓸리지 않고 좀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일본, 유가, 한국은행, 환율까지 주요 변수들을 하나씩 다 짚어봤는데요. 자, 이제 이 모든 분석을 좀 종합해서 지금 시점에서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게 좋을지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좀 강조하는 핵심 전략들이 보이던데요. 네, 몇 가지 핵심 원칙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 초기 국면의 불확실성, 여기에 대비해서 채권 비중 확대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좀 관리하는 것,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죠. 네, 안정성 확보. 그리고 둘째는 주식 내에서도 방어와 성장의 균형을 맞추는 거겠죠. 배당주나 가치주로 좀 하방을 지지하면서 핵심 성장 동력인 반도체나 AI 같은 섹터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요, 이쪽은. 맞습니다. 반도체 AI는 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단기 변동성이 크다는 점, 이걸 꼭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료들에서도 코어 트레이딩 전략을 많이 제안하더라고요. 코어 트레이딩이요? 네, 즉 장기 보유할 핵심 코어 물량은 꾸준히 가져가되 단기 시장 상황이나 기업 이벤트, 예를 들면 실적 발표라든지 설비 투자 같은 거에 따라서 일부 물량은 좀 유연하게 매매, 트레이딩하는 방식입니다. 무조건 장기 투자만 고집하거나 반대로 단기 매매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보다는 좀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장기와 단기를 좀 분리하는 전략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셋째 원칙은 역시 환율 리스크 관리겠네요. 특히 일본은행 정책 변화와 연동된 그 N1 환율 변동성, 이걸 좀 주시하면서 내수주와 수출주 간의 비중 조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유가 하락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업종별 영향을 구분하는 것. 단순히 유가가 내린다고 해서 항공, 운송, 화학 업종에 무조건 투자하기보다는 혹시 수요도나 리스크는 없는지 이걸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한국은행의 그 신중한 태도를 감안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당분간은 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다가 실적 개선이 좀 가시화되는 성장주로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전략, 이걸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변수인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여러 자료에서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좀 더딘 점을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네, 중국 지표가 계속 좀 부진하죠. 네. 중국의 산업 생산이나 소비 지표가 부진하면 결국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한국 수출 기업들의 실적 개선 시점도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부양책 강도 그리고 그 효과가 실제 지표로 나타나는지 이걸 좀 꾸준히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금리 인하라는 큰 방향성은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경기 둔화 우려도 있고 각국 정책의 미묘한 차이, 환율, 유가, 중국 변수까지 어느 하나만 보고 딱 판단하기는 정말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향성 예측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변화의 속도 그리고 주요 지표들이 움직이는 구간, 이걸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얼마나 빠르게 내릴 것인가, 환율은 어느 범위에서 움직일 것인가, 유가 하락은 그럼 어디까지 이어질까? 이런 구체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여러분 스스로 세운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이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또 지켜나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결국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원칙에 따라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논의한 여러 요인들 있잖아요. 미국 금리의 인하 속도, 엔원 환율의 방향성, 국제유가의 안정 여부, 그리고 또 중국의 경기 회복 강도까지. 이 중에서 앞으로 딱 3개월 동안 한국 시장의 향방을 결정질 가장 결정적인 단 하나의 변수를 꼽는다면 그게 무엇일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마 다음번 투자 결정을 위한 아주 좋은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변화무쌍한 시장이지만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와 통찰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꼭 필요한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